전쟁의 와중에 벌어진 북한 공산정권 계승자 간 다툼과 숙청,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계승자 세 사람은 사진에 나오듯이 허가희, 박헌영, 김일성입니다. 소련이 북한 공산정권을 만들 때 윗자리에 오른 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허가희는 소련에서 파견한 사람입니다. 소련 공산당원이고 북한에 와서 조선노동당을 거의 혼자서 만들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당박사입니다. 김일성은 소련 군대의 대리인입니다. 소련 군대에서 밀었죠. 박헌영은 토착공산주의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김일성은 수상이 되고 박헌영은 부수상, 그리고 허가희는 조선노동당의 핵심 인사, 중앙위원 정치국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엔군이 진격하고 중공군이 개입하는 그 시기에 북한 공산체제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소련 위성정권에서 이제는 중국의 영향이 커지는 어떤 그런 변동되는 시기에 김일성이가 허가희를 공격했습니다. 허가희는 소련에서 온 사람이니까 정권 어떤 권력이 변하는 시기에, 예민한 시기에 허가희를 공격한 거죠. 허가희는 당시에 그 유엔군이 진격할 때 공산당원들이 자기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당원정을 버리고 무분별하게 도망을 가고 숨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후를 찾겠다, 이러고 일부 무능하고 자격이 안 되는 당원들을 축출하고 새롭게 충성스러운 당원으로 재편성하겠다는 어떤 그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폐주시 당원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죠. 여기에 대해서 김일성은 좀 다른 견해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김일성과 허가희는 어떤 데서 의견차를 보였느냐. 허가희가 기본적으로 이 당원이라는 데 대해서 이 당원들이 기본적으로 자질이 안 되는 당원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을 축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 당원들이 김일성에게 또 이렇게 맹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거를 축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히고, 또 소련 공산당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원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소련 공산당에 준해서 그렇게 기후를 잡으려고 했죠. 그런데 김일성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당원들이 바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또 당원들이 무식하고 비록 뭐 수준이 되지 않지만은 어쨌든 김일성을 맹종하는 사람들이고 김일성을 지지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감쌌습니다. 그래서 온정적으로 감싸면서 오히려 허가희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당원들을 이렇게 품어야지, 허가희가 너무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허가희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김일성이가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수적으로 공산당원들이 거의가 다 흥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의 이런 온정적 조치에 당원들이 화답을 하면서 전부 다 이 당원들이 김일성 편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노동당이 그야말로 공산당이 아니라 김일성의 사당화, 김일성의 우상화에 이용되는 어떤 그런 수준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어쨌든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당원들이 자기가 출세한 것이 김일성 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일성은 이것을 100%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51년 11월 달에 김일성은 허가희를 숙청합니다. 그러다가 그 김일성은 허가희를 부수상으로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만은 조금 있다가 김일성의 그 사주를 받고 여러 사람들이 허가희를 공격합니다. 뭐 독재적으로 당을 운영했다라든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당을 이용했다, 뭐 이렇게 공격하면서 또 부수상에서 내려오게 만듭니다. 그렇게 공격하다가 1953년 7월 2일 날 밤 9시에 총에 맞은 피살체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가 죽였느냐 이렇게 있지만은, 많은 외국 전문가들은 그때 이미 김일성과 허가희 사이에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대립이 돼 있고 서로 간의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김일성이 직접 죽였거나 아니면은 부하를 시켜서 죽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허가이를 죽인 지 한 달 만에 박헌영을 체포하게 됩니다. 박헌영을 공격한 것이죠. 이제 순차적인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박헌영과 김일성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소련에도 같이 가고 중국에도 같이 가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전쟁을 6.25 전쟁을 함께 모의하고 함께 준비를 했던 사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쟁 범죄자로서 공동 책임이 있지만은 그 둘 사이 관계가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서로 외견적으로는 좋아 보였지만은 사실은 동상이몽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기에 또 폐주할 무렵이 되니까 이런 좋지 않던 그런 사이가 두드러지게 부각이 됩니다. 그때 북한군이 폐주할 때 김일성은 산속에 들어가서라도 유격대식이라도 저항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헌영은 그걸 완전히 무시하죠. 그 유격대식으로 싸워서 미군을 포함해서 유엔군에게 대항이 되겠습니까? 기교화된 군대에 유격대식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런 어떤 박헌영의 어떤 그런 이성적인 태도에 김일성은 오히려 더 감정적으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6.25 전쟁 초기에 북한군이 남쪽으로 쳐들어가면은 남쪽에 압력하고 있던 남로당원 20만 명이 봉기할 것이다, 골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남쪽에서 봉기자 없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김일성은 또 박헌영을 공격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장담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러나 김일성은 그 남로당원이 봉기할 것이라고 과연 믿었다면은 김일성이 안목이 없는 거죠. 이미 그때 이주와 김삼룡 이런 남로당의 핵심 인사들이 이미 체포된 상황이었고 또 국군 군경에 의해서 지리산 등에 있는 빨치산 토발이 엄청나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미 남쪽에서는 남로당원이 거의 형이화된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런 어떤 남로당원 봉기 이런 것은 박헌영 숙청의 하나의 핑계죠. 김일성은 이 휴전 직후에 박헌영을 체포한 것인데 그때가 1953년 8월 3일입니다. 허가이가 피살된 지 한 달 만입니다. 그때 박헌영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혐의가 반국가 스파이 혐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1955년에 이렇게 스탈린이 했던 쇼 재판,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 판결을 했습니다. 이때 최용건이가 재판장이죠. 1955년 12월 15일 날 사형 판결을 내리고 김일성이가 동유럽 시찰을 마치고 돌아온 1956년 7월 19일 날 처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정확할 겁니다. 과거에 다른 기록을 보더라도 러시아 소련 측 기록에 의해서도 여름까지는 박헌영이 살아 있었다 그러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확실한 것을 모르는데 7월 19일 날 처형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후에 김일성과 그 세력은 남로당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연안계열 그리고 소련파라고 일컬어지는 고려인들을 숙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박헌영 제거에 탄력을 받아서 이런 주요 인맥과 파벌을 숙청하는 것인데 그것은 김일성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한테 정적이라는 거죠. 이 결국은 독재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덮어씌운 제목, 스파이 혐의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입증되지 않은 그런 것들입니다. 결국은 숙청을 위한 하나의 제목이고 핑계거리죠. 임정 계열에 있던 김원봉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예난 계열에 보면은 박이루 이거 중조연합사령부의 중간에 연결 역할을 하던 박이루 내무상까지 했죠. 그리고 또 무정, 김두봉, 김웅, 일군 단장 했던 김웅, 최창익 이 다 예난 계열이죠. 방호산 이런 박효삼, 이익성 다 처형을 했습니다. 이것이 1958년 정도에 다 이루어집니다.
소련 위성정권이라는 어떤 북한 공산정권이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또 스탈린이 더 이상의 개입을 거부하면서 김일성 독재 정권으로 변합니다. 당시까지 보면은 그 스탈린과 소련 군대가 그 북한 공산정권의 강요를 구성할 때는 여러 가지 계파라든지 또는 뭐 인맥을 골고루 안배를 했습니다. 그 토착 공산주의자도 안배하고 남쪽 사람, 북쪽 사람, 그리고 또 중국 예난 계열의 중국 공산당 계열, 또 소련 공산당 고려인들, 그리고 소련 군대가 미는 사람들 골고루 안배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으면서 전부 자기 사람 위주로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균형이 없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무너지고 모든 오로지 그 김일성에게 맹종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제거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김일성이가 자기에게 맹종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정권, 그리고 또 군대, 당 이런 데 사람들 심었던 것을 보면은 정말 김일성의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선노동당을 재건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조선노동당을 그 김일성의 당으로 만드는데 주안점이 있었죠. 그리고 군대를 재건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조선인민군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김일성 군대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군대, 당, 그렇게 만들었죠. 거기에서는 김일성을 견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일성이가 그 중조연합사령부의 그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펑드와이에게 뺨을 2대나 맞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그 인터넷상으로도 떠돌고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국에서 어떤 펑드와이를 비판하는 그런 그 비판, 자아 비판, 인민재판식의 어떤 그런 자리에서 보면은 펑드와이가 김일성의 뺨을 2대나 갈겠다. 또는 외국 중국에서 보면은 북한이 외국이죠. 외국 원수의 뺨을 어떻게 2대나 때릴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김일성은 무모하게도 그 중국 그 인민지원군과 북한 군대가 힘을 합쳐가지고 유엔군을 공격하던 시기에 북한군을 뺐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친위 세력인 북한 군대가 다칠까봐 뒤로 뺀 거죠. 이것은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펑드와이의 사전 양해 없이 뺐기 때문에 그 때문에 중국 인민지원군이 상당히 많은 포로가 생기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펑드와이가 화가 났죠. 자기 중국군이 그만큼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가서 김일성의 뺨을 때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일성의 인성이라든지 태도에 대해서는 좋지 못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첫째 1945년도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조만식이 위상이 높고 또 조선민주당의 당수였습니다. 그런데 조만식에 대해서 처음에는 조만식에 대해서 조만식 선생, 조만식 씨라고 했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조만식을 반동영감이다라고 해가지고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자기 본성을 드러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신탁통치,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선민주당이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반동영감을 죽여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또 12살이나 차이가 나는 박헌영에 대해서도 그 이론가 어디 가서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도 박헌영에 대해서 부수상 동지 어디 갔느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측근 사람들한테 그 이론가 어디 갔어 이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헌영에 대해서 존경심이 생겨나겠습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도 다 김일성의 박헌영에 대한 어떤 생각을 읽을 수가 있죠.
김학철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6.25 전쟁 전에 북한으로 월북한 사람입니다. 원래 좌익 공산주의 운동을 했기 때문에 넘어갔겠죠. 근데 그 김학철이가 나중에 김일성하고 상당히 사이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국으로 기순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망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한때 외근강 휴게소 소장을 했습니다. 근데 김일성 가족이 거기 놀러 왔습니다. 거기서 김학철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 목사가 아주 교묘하게 반동 사상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트집을 잡을 수 없게끔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단속할 도리가 없다,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 민청대원들 좀 모집해 가지고 어색한 골목길을 갈 때 그냥 아주 작살나게 패주라, 적살나게 패주라, 이렇게 조언을 했죠. 김학철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파렴치하고 그런 너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조치를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김일성은 해코지 하는데 능했습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 숙청을 한 거죠. 김일성이 욕을 참 잘했습니다. 최용건도 욕을 잘했죠. 그런데 최용건은 욕을 잘해도 욕만 할 뿐이지 뒤에 뒤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은 욕설을 하고 난 뒤에 그 사람한테 반드시 앙심을 품고 해코지를 하고 뒤끝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김일성한테 욕을 먹은 사람 치고 뒤에 온전하게 있었던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김일성은 성품이 사납고 뒤끝이 안 좋았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최용건은 김일성과 함께 어떻게 보면 전쟁 범죄자인데, 최용건이가 몇 가지 비판을 받았죠. 첫째는 조만식이가 원래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조만식 선생, 그러다가 조만식 씨, 그러다가 나중에는 조만식은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네 어른들한테 욕을 얻어먹었죠. 그리고 조만식이가 윤공음한테 비판받습니다. 왜 비판받느냐 하면은 조만식이 민주당 당수를 할 때 최용건이가 조선민주당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만식이가 신탁통치 반대로 이렇게 당수직을 사임을 했을 때 최용건은 조선민주당 당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또 조선노동당에 와서 또 아무런 어떤 그런 일한 것도 없이 조선노동당에서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윤공음이가 당신은 어떻게 조선민주당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조선노동당에 가서 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그렇게 비판을 했죠. 그 사실은 김일성과 최용건이 다 짜고 그렇게 한 것인데, 사실 비판받을 만하죠. 조선노동당에 와서 일하지도 않은 사람, 조선민주당에 당수하던 사람이 갑자기 조선노동당에 와서 높은 자리에 온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조선민주당에 가서 프락치 노릇을 하고 온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비판한 것입니다. 어떤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파렴치한 행동들이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김일성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사실은 김일성 밑에 있을 때 김일성을 비판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소련군이 김일성에 대해서 우상화를 하고 김일성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걸 일절 금지시켰기 때문에 누구도 김일성에게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비판할 수 없는 그런 체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인민군의 장교들이 인천 상륙작전 때 상당히 많이 포로가 됐습니다. 북한군 장교포 군관이죠. 북한군 군관 포로 200명이 김일성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김일성 성품이 사납다, 잔인하다, 그리고 김일성이 명령을 내리는데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이게 현실의 바탕에서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뭔가 물정 모르고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김일성의 연설, 들어보면 허구에 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김일성의 연설 사실은 소련군이 다 써준 것이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역시 우리 민족에 맞지 않은 거죠. 그리고 김일성이 약속을 한 것인데 그거 다 환상이었다, 이렇게 정언을 했습니다.
김일성은 군사 일을 잘 모릅니다. 여기 유격대를 했다고 하니까 군사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정규군을 거느리고 이렇게 전쟁을 해본 게 아닙니다. 유격대 같은 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공산당의 심리전 노릇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동네나 이런 시골에 공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군사 작전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스탈린은 사실 그 요구가 단순했습니다. 이거는 그 자기처럼 그냥 고통에 둔감하고 아무거나 줘도 잘 먹는 그런 인민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김일성은 인민들이 자기에게 맹종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살찌고 자기 그 아들 손자는 아주 그냥 호의호식을 하고 좋은 음식 먹고 살이 피둥피둥 찌지 않았습니까? 그에 비해서 북한 인민들은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그 차이가 스탈린과 김일성의 그 차이가 큽니다. 이상으로 김일성의 어떤 그런 숙청 노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